300년 아이디어 따라하기 내성 전쟁에 이어서 아크람 칸은 한때 트럭 운전사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나들며 알지도 못하는 고용자들을 위해서 물품을 날랐다. 어떤 때는 파키스탄 남부의 항구 도시 카라치에서 물건을 싣고 북서부 페샤와르까지 운전해야 했다. 1500km가 되는 거리였다. 와, 1500. 쪽잠을 자며 빠르게 달리면 이틀 걸렸다. 칸은 페샤와르에 도착한 뒤에 잠시 쉬고 나서 국경을 넘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다. 그는 자기가 나르는 화물이 미국과 관련된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았다. 간간히 나토라는 단어가 들렸다. 하지만 그는 너무 많이 묻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다. 보수도 괜찮고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도 났고 사사건건 참여하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자 카누 트럭 그리고 그 비슷한 여러 트럭은 무엇이 실렸든 간에 운행에 방해를 받았다. 곳곳에는 드론이 공격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헬리콥터들도 공격했다. 주민들이 죽어나가자 당국은 조치를 취했다. 트럭 운행은 중단되었고 칸은 새 일자리가 필요했다. 칸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했다. 그는 부모와 누이와 아내에게 네 자식을 먹여 살려야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그랬듯이 남쪽의 카라치로 내려갔다. 테러 전력이 있는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칸은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은 끈기 있게 노력한 끝에 먼 지적과 아는 사이인 의사제에 운전사로 취직했다. 2018년 칸은 오랫동안 기침과 열이 났다. 사촌은 칸에게 절대 처방전을 달라 하지 않을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항생제를 구하라고 했다. 하지만 칸은 자신의 고용주인 의사에게 갔다. 의사는 칸에게 파라세타몰이란 진통제를 주며 항생제를 멀리하라고 했다. 진통제를 먹는 날에는 열이 내렸지만은 이튿날 아침이 되자 다시 열이 올랐다. 파라세타몰은 더 먹어봐야 효과가 없었다. 칸은 의사가 더 센 약을 주었으면 했다. 의사는 칸에게 혈액 검사를 좀 받아보라고 했다. 그리고 칸을 가까운 진단소로 보냈다. 파키스탄에서 곳곳에 진단소가 있는데 이들은 막대한 이익을 낸다. 의사가 검사를 처방하면 병원은 자금 부족에 제대로 된 검사를 못 갖춘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는 민간 진단소를 찾아서 검사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속 안 좋았다. 목이 아팠다. 칸이 검사 결과를 고용주에게 가져갔더니 결과가 불확실해 보인다면서 몇 가지 검사를 더 받아보게 했다. 그런 2주 가까이 되었고 그동안 칸은 돈을 더 잃었다. 고용주가 보기에 검사 결과는 모두 불확실했고 칸의 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애썼지만 몸이 안 좋았고 고용주는 인내심을 잃었다. 칸은 해고당했다. 칸은 사촌 집에서 살게 되었고 사촌은 칸에게 항생제를 줬다. 며칠간 항생제를 먹은 칸은 건강이 좋아졌다. 그리고 교훈도 얻었다. 이제 그는 집에 항생제를 비축해 두고 몇 개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저거 하나 불량한 약일지 모르지만 칸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위험을 감수한다. 생겨서란 일론이 그런 편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칸은 자기 병을 진단 못하는 의료체계에 실망하는 세계 곳곳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검사 비용은 부담스럽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더욱더 부담스럽다. 탄탄한 보험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검사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칸은 병에 걸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항생제를 먹었다면 계속 일하면서 급료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일자리를 잃었고 의료체계에 대한 믿음도 잃었다. 아크람 칸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수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는 신속진단법이라는 기술적 방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신속진단법은 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인 기술이다. 무거운 기계나 전문 직원이나 비싼 소모품이 필요하지 않다. 칸이 알았던 열병의 원인을 적정가에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내려면 신속진단법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절약한 약으로 병을 치료하면 된다.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항생제가 필요한 사람은 항생제를 복용하게 하고 항생제가 불필요한 사람에게는 항생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세계적인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 영국은 항생제 내성 검사의 신속 진단법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자금 지원 제도를 제안하면서 세계 곳곳의 혁신가들에게 문제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 제도에서 채택한 장려책은 해상 여행 방식과 세계 항법을 바꾼 300년 된 아이디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스페인 왕위 계승이 전쟁이 한창이던 1707년
10월 22일에 지브롤터에서 포츠머스로 퇴각 중이던 영국 해군 병사들은 영국 해역의 남서부를 항해 중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은 실리 제도의 높은 바위와 부딪히고 말았다. 2,000명에 가까운 병사가 죽으면서 그 일은 영국 최악의 해양 사고가 되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배가 정확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수년간 비슷한 참사가 계속 일어나자 영국 의회는 1724년에 경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상 어디든 경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사람에게 당시로는 상당한 금액인 2만 파운드를 써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도전했고 우선은 영국의 시계공 존 해리슨이 찾아내 했다. 그는 정밀한 항해용 시계 크로노미터를 발명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300년 후에 또 다른 경도상 공모전이 열렸다. 국립과학기술 예승진흥재단이라는 영국의 조선단체는 존 해리슨 공헌 300주년을 기념해서 인류의 최대 난제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매우 시급한 문제 중에 6가지를 열거한 후에 대중에게 가장 주목해야 할 문제를 하나 골라보려고 할 작정이었다. 네스타가 선택한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환경을 해치지 않고 비행하는 방법, 모두에게 영양가 있는 식량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마비 환자의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방법, 누구나 깨끗한 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 치매 환자가 품위 있게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방법, 항생제 내성 증가를 막는 방법. 여론조사는 2014년 5월에 시작되었다. 6월 24일 엘리 로버츠 교수 결과를 발표했다. 전세계 의료인이 제때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일이 가능하고 정확하고 빠르며 사용하기 쉬운 적정가의 세균 감염증 검사법을 고안하기. 이번에는 상금 800만 파운드였다. 그 아이디어는 유망하지만 구현하기 매우 어렵다. 원인 불명의 혈병이 진단도 어려운데 의료 현장에서 진단하기란 더욱 어렵다. 항생제 이용을 알아내는 일이 가능하지만 이를 우리 현장에서 아크람 칸과 같은 사람이 자주 찾는 세계 곳곳의 진단소에서 알아내려면 주요인적 자원과 인프라 자원이 필요하다. 공모전의 목표는 주요인적 자원과 인프라 자원 없이도 그런 일을 정확히 해낼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우리가 건강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에 직면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야만 한다. 대형 회사에서 부여되는 동기가 개발을 촉진할 만큼 크지 않다면 정부와 민간 기업이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탕 한 스푼 30일. 2011년 어느 날 인터넷 뉴스 페이지를 보던 나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이 눈에 갔다. 설탕 한 스푼이면 아무리 쓴 약도 술술 넘어가지. 아이들과 아내가 끝없이 흥얼거리던 놀이의 한 대목이었다. 헤드라인은 흥미로웠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클릭하고 읽어보니 항생제와 내 동료 제임스 J. 콜린에 대한 기사였다. 콜린스는 대학 시절의 운동선수, 그는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에 있는 홀리 크로스 대학교의 육상팀 소속으로 크로스 컨트리 경기를 뛰었는데 2학년이 되었을 무렵에 1.6km를 4분 17초에 주파했다. 그는 기록을 4분 극초 반대로 단축하려고 자신을 채찍질했다. 혹독한 훈련은 학업 부담과 함께 콜린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3학년 때 그는 만성 폐혈성 인두염에 걸렸다.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를 먹고 나면 몸이 좋아졌지만 몇 주 지나면 다시 나빠졌다. 콜린스는 에리트로마이신을 13차례 처방받았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조치위는 그에게 달리기를 그만두라고 권고하며 그러지 않으면 심장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콜린스는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20년 후에는 콜린스의 어머니 알린 콜린스가 꼭 아들처럼 항생제를 복용했는데 마찬가지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그녀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다가 척추지압을 받으러 갔다. 근데 척추지압사가 교정 중에 실수로 그녀의 척추뼈 하나를 부러뜨리고 말았다. 알린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바로 직후에 의사에게 진통제를 처방받았는데 약물량이 상당해서 주사로 투여했다. 아마도 주사 바늘이 오염되어 있었던 모양인지 그녀는 포도알균 감염증에 걸렸다. 이후에 5년간 알린은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복용하다가 말다가 했다. 의사들은 복용량 빈도를 바꿔가면서 그러나 일어나 별 차이가 없었다. 20년 전 콜린스가 걸렸던 만성 감염증과 최근 그의 어머니가 걸린 감염증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을 공산이 크다. 해당 감염균은 약의 공격을 피할 능력이 있었다. 내성을 제대로 지나지 않았지만 영리한 그 세균은 항생제 공격을 받으면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 휴면 상태에. 그러다가 항생제 공격이 끝나면
깨어나서 정식을 시작해서 복음자를 다시 아프게 한다. 창을성이 있는 이러한 세계는 전속성 세균이라고 불린다. 엄밀히 말하면 내성균은 아니다. 만약에 휴면하는 능력이 없다면 유전적으로 약제 감수 성균과 비슷하겠지만 실제로는 휴면 능력이 있다 보니 마치 내성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원래 세균은 가차없이 진화한다. 살아남은 세균들은 증식하는데 그러면 후대에 내성을 갖춘 돌연변이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몇 세대가 지나면 휴면할 필요가 없는 세균이 나타나게 된다. 그들은 실질적인 내성 메커니즘으로 약에 대응하는 세균이다. 콜린스는 2000년대 중반에 전성성 세균에 관심이 생겼다. 어머니가 만성 감염증에 걸렸을 때 그의 연구팀은 휴면 중인 세균 세포를 깨워 죽일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처한 상황에서도 드러났듯이 환자에게 항생제를 더 투여하는 방법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 전속성 세균에 관한 연구 동향을 주시해온 콜린스는 세균 세포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면 세포가 깨어나리라고 확신했다. 물질 대사가 회복되면 세균 세포는 생화학적인 장치를 재가동해 에너지를 만들어서 생식 등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게 될 터였다. 물질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는 세포는 온갖 화학 반응을 일으키므로 또다시 항생제에 취약해질 터였다. 그래서 콜린스 연구팀은 당을 떠올렸다. 당을 투여한 후에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당과 항생제를 함께 투여하는 전속성 세균이 깨어나 항생제의 공격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연구팀은 가당과 포도당 등 각가지 항생제를 처하해보았다. 그 연구에 시작한 전속성 세균 그람 중에는 그람 음성균, 대장균도 있었다. 그람 양성균, 항세포도알균도 있었다. 항생제 대부분은 당과 함께 써도 효과가 없었다. 전속성 세균은 계속 휴면 상태였다. 그 다음에 연구팀은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중 하나인 겐타마이신을 사용해서 실험을 수행했다. 겐타마이신은 1960년대 초에 발견된 약이다. 이번에는 당, 약 조합이 먹혀들었다. 세균 세포가 당을 흡수하며 깨어났고 결과적으로 약이 효과를 보였다. 겐타마이신은 여러 감염증 치료에 많이 쓰인다. 그래서 연구팀은 당약 조합이 생체내에서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들은 여러 감염증이 걸린 치료 가설을 검증해 보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겐타마이신과 특정 당을 함께 사용했더니 전속성 세균 문제가 해결되면서 병이 깨끗이 나왔다. 실험 결과에 고무된 콜린스 연구팀은 첨가물로 항생제의 효력을 끌어올릴 방법을 좀 더 공유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항생제가 인간의 미생물 근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내려 쓰고 있다. 다음에 과학자들은 세균을 죽이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장내 세균의 중요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최근에 발견되면서 요구르트를 비롯한 건강식품이 새로 출시되고 마케팅이 펼쳐졌다. 장내 미생물 근류 전체의 보존과 강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다음 같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항생제가 우리 장 속에서 이로운 세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학자 대부분은 항생제가 우리 장내 미생물류 전체를 불가역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콜린스의 관심 주제는 조금 다르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항생제와 당 같은 다른 물질을 함께 사용해서 장내 세균의 감염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가능할까? 장내 세균이 우리 건강 유지를 도와줄까? 세균 내부의 자연적 과정을 이용해서 세균 자체를 변화시키면 기존 항생제의 효력을 키울 수 있을까? 기존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듯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세포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 32. 1980년대에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서 벌어진 격렬한 전쟁은 두 나라 모두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특히 이란에 더 큰 피해를 입혔다. 강제징용으로 청년 세대 대부분이 최전선에 배치됐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영영도 오지 못했다. 등하 간제와 공습 경보 사이렌이 일상화되고 경제가 마비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탈출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후라 메리크의 가족도 그랬다. 그런 메리크의 어머니 이름이 붙은 고르지 거리에서 멀지 않은 이란 중심부에 살았고 부유하고 명망 높은 유력 인사였다. 하지만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달라졌다. 1983년에 메리크의 오빠는 14살이 되기 직전이었는데 메리크 가족은 그가 혁명군에 징집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메리크 가족은 미국에 사는 삼촌 도움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 미 국무부 이민담당 직원은 친절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런데 처국을 더 지체하면 메리크의 오빠가 징집되어서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인간봉멸의 희생당할 위험이 있었다. 메리크 가족은 터키로 이주했다.
그들은 1985년 8월에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았다. 그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주 이스탄불 미국 영사관 측과 만났는데 매번 영주권이 곧 나오려는 말을 들었다. 그런 일을 13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스탄불에 정착하려다 실패한 메리크 가족은 1988년에 터키 수도 앙카라로 이주했다. 그들은 줄곧 영주권을 기다리며 근근히 살아갔다. 1989년 메리크의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북키 프로스에 가서 공학을 준비했다. 메리크의 아버지는 먼저 이란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에 메리크와 어머니도 귀국했다. 이란의 상황은 훨씬 나빠져 있었다. 불과 9개월 후에 메리크는 어머니와 북키프로스로 이주해 작은 아파트에서 몇몇 대학생들과 오빠와 함께 살았다. 그들은 돈이 얼마 없었다. 그들이 살던 집은 총알자국이 잔뜩 나 있어서 1974년에 터키가 키프로스를 침공한 사건을 상기시켰다. 형편이 어려운 메리크와 어머니는 집세를 안 내는 대신에 대학생들을 위해서 요리와 빨래를 해주기로 합의를 봤다. 당시 메리크는 겨우 9살이었다. 메리크는 어머니와 교대로 저항 일을 했지만 어머니는 정신질환에 신을 달리느라 건강이 안 좋을 때가 많았다. 결국 어머니는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남편과 이혼을 했다. 메리크와 오빠는 자기 앞가림도 해야 되었고 어머니도 돌봐야 했다. 마침내 영주권이 나와서는 이런 더 이상 기뻐할 일이 아니었다. 이미 수년이 지났고 영주권 취득은 걱정거리가 되었다. 영주권이 나왔다고 가족이 재결합할 리는 없었다. 오히려 영주권 때문에 안 그래도 취약한 가족이 더 분열할 위험이 있었다. 메리크의 오빠는 21살을 넘어서 이제 겨우 취득 자격이 없었다.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었다. 어머니는 정신질환에 시달린 데다가 경제력도 부족해서 이민이 불가능했다. 이민이 가능한 사람은 메리크뿐이었다. 후라 메리크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호텔 접수원으로 일하면서 미국 이민에 필요한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시애틀에서 이모와 함께 살기 해야겠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문제를 의논하려고 이모에게 전화했더니 이모가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모 가족도 워낙 근근히 먹고 살다 보니 짐을 더 지기가 힘들었다. 메리크는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있었다. 메리크와 초면인 텍사스주에 사는 이란인 가족이 메리크가 일하는 호텔에 묵고 있었다. 메리크와 알리와 가족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고 그 가족은 메리크에게 영주권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할 계획인지 물었다. 그들은 메리크가 얼마나 들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메리크 목소리에서는 절망감이 묻어났다. 알라비 가족은 메리크에게 텍사스주에 자기네 집에서 지내도 좋다고 말했다. 메리크는 일주일 후에 텍사스로 떠났다. 메리크는 댈러스 포트워스에 도착하자마자 살기 가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운전면허를 따보고 사회보장 카드를 받고 시금 $6 25센트를 주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리고 자그마한 아파트를 세냈을 뿐이다. 해당 절차를 얻어서 몇 달 후에 편찮은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셔왔다. 이어서 가까운 전문대에 입학한 후에 알링턴에서 오스턴을 거쳐서 휴스턴으로 옮겨갔는데 언니와 최고 학점을 받았다. 그리고 휴스턴 대학교에서 메리크는 생화학과 사랑에 빠졌다. 생물물리학 생화학을 전공한 그녀는 몇몇 2년간 장학금을 받고 학사과정을 우선 성적으로 마쳤다. 과학에 푹 빠진 메리크는 휴스턴에서 보스턴으로 옮겨갔다. 처음에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연구기술자로 일했고 얼마 후에는 브랜다이스 대학원에서 세균과 DNA를 연구했다. 그녀는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2017년 노벨 수상자 마이클 로스베시 박사 밑에서 한동안 일한 후에 수전 러비 박사 밑에서 1년 반 만에 논문을 완성했다. 메리크는 박사학위를 받은 직후에 밑으로 옮겨가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다들 탐내는 정년 트랙직을 얻었다. 시애틀은 메리크가 한때 미국 생활의 출발점으로 사모되던 도시였다. 마침내 시애틀에 도착한 메리크는 갈등과 복잡성과 충돌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녀 연구실에서 기존 체계나 구조들이 상충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메리크와 동료들은 그러기 위해서 세포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DNA 전사와 복제라는 두 가지 기본 생명 현상을 연구했다. 전사는 유전자 발현의 첫 단계다. 이는 이중 구조 나선의 DNA에 담긴 유전자 정보가 RNA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RNA는 어떤 생명체나 존재하는데 RNA의 주 목적은 DNA에 잠겨있는 정보를 적절한 형태로 변환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다.
단백질은 세포 기능의 여건으로 조직과 기관의 형성 방식을 통제한다. 전사는 단백질 합성 과정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복제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쌀세포가 모세와 같도록 DNA 분자 하나를 주형으로 삼아 동일한 DNA 분자 두 개를 만드는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DNA 분자가 전사와 복제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한다. 두 과정을 하나의 선로에서 달리는 두 대의 기차로 생각해보면 이들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 충돌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충돌 때문에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돌연비가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돌연비는 진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메르크는 세포의 진화를 촉진하는 다른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메르크는 충돌에 관한 그런 지식을 이용하면 시간을 되돌리는 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진화 속도를 늦추는 일이 가능할까? 그 의문은 또 다른 의문으로 이어졌다. 진화 속도를 늦추면 뇌생균 발생을 막는 일이 가능할까? 세포에서 복제나 전사 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DNA가 손상되어 수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런 수선 과정은 특정 단백질이 수행한다. MFD라는 단백질도 그 중에 하나다. 미르크 연구실에는 MFD가 돌연변이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바 있다. 이 단백질이 제거되면 어떻게 될까? 이 단백질을 제거하면 세균 세포가 너무 정교해지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제거한 세포 항생제에 반응할까? 세균 세포의 항생제에 반응할까? 이 무렵에 메리크는 자기 연구 분야에서 유망주로 떠올라 빌체크 상을 받았다. 빌체크 상은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하는 이민자에게 주는 명망 높은 상이다. 수상 후에 메리크는 소속 대학 학장과 만날 기회를 얻었는데 학장은 그녀에게 향후 연구 계획을 물었다. 메리크는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다. 진화 억제라는 개념은 창의적이면서 별나고였는데 국립보건원의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에 연구비를 지원하기를 유독거렸다. 학장은 그 아이디어가 비용하다는 점을 알아차렸고 메리크가 자금 부족으로 낙담해 있다는 점도 알았다. 사흘 후에 메리크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보내는 이 메일을 한 통 받았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빌 게이츠가 수요일에 메리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였다. 수요일에 마련된 조철 모임에서 아프리카와 인도의 공중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이 항생제 내성의 사회적인 영향을 이야기했다. 현재 사정은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다. 이런과 터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일이었지만 메리크는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었다. 메리크는 자신이 가난, 좌절, 절망과 씨름했던 일을 떠올렸다. 게이츠 부부 각각 보건 분야 종사자들과 모임은 메리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자신의 별난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하며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자금도 확보했다. 게이츠 재단은 메리크를 후원하기로 했다. 메리크 연구팀은 신중을 기해서 MFD를 개장했고 MFD가 있는 병원균과 이것이 없는 병원균의 항생제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들은 살모넬라균과 이케르균을 대상으로 삼았다. 결과는 무척 놀라웠다. MFD가 없는 세균세포는 약제 내성을 띌 가능성이 1000분의 1에 가까이 낮았다. 그 결과는 과학계에서 화제가 되었다. 정말 역으로 진화를 막는 일이 가능할까?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에 걸린 환자에게 두 가지 약 항생제와 진화 억제제를 투여해도 될까? 메리크는 항생제 내성 문제의 해결책이 될 만한 진화 억제제를 만들 방법을 모색 중이다. 그녀는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FDA의 진화 억제제 승인은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면 여러 윤리적인 문제를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율에 없는 접근법은 아직도 결핵 같은 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세계 곳곳의 가난한 사회에 도움이 된다. 메리크가 해결책을 찾아나간 과정은 인간이 엄청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독창성을 발휘해 성공을 거둔 고무적인 사례다. 후라. 메이크를 응원한 텍사스주의 일한인 가족,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단체 인간 독창성을 돕는 촉매도 과학적 성공과 희망에 관한 메리크 이야기의 일부다. 절망적이고 진한 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천재성은 살아난다. 어쩌면 그런 천재성이 인간과 세균 싸움에서 결국 국민을 전환시킬지도 모른다. 더 좋네요.